반갑습니다. 김영무의 작가생활 이야기 15번째 시간입니다. 가만히 손꼽아 보니 저간에 나는 참 많은 글을 쓴 작가 축에 들었습니다. 시쳇말로 장기간 전업작가 노릇을 했기에 그런 결과로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나는 또 실로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여러 분야의 본격적인 작품들도 집필한 것 같았고요. 그러니까 나의 저서 목록 중에는 심지어 보물찾기라는 아동극 선집 한 권도 있다는 사실을 말하려고 군소리 같은 오프닝 멘트를 하게 된 거예요. 작가님이 아동극도 쓰셨단 말씀이세요? 글쎄 그렇다니까요. 전 몰랐어요. 세상에. 작가님이 아동극을 쓰셨다는 사실은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수많은 성인극에 또 오페라 대본, 무용극본, 또 악극 대본에 라디오 드라마에 TV 프로그램 구성에 몇 권의 사상 교양서까지 펴내셨는데 어떤 계기로 아동극까지 쓰시게 된 거예요?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까마득한 50여 년 전에 나는 대구 교육대학을 다녔는데 그때 이재철 교수로부터 아동문학 강의를 듣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동문학이 나의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1969년에 나는 신춘문예를 통한 희곡 작가로 문단에 데뷔했고요. 그 이후 서울에서 극작가 노릇을 하던 나는 또 이재철 교수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명실공히 아동문학 박사가 된 이 교수는 당국대학에 적을 두고 아동문학 평론이라는 잡지의 발행인이 되어 가열차게 아동문학 정지작업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이 교수와 나는 한국문인협회 소속이 되어 있어서 우연인지 필연인지 행인지 불행인지 하여간에 잊을만 하면 만나곤 했었답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나를 만날 때마다 이 교수가 나한테 너 아동극을 써야 한다는 압력을 가했다는 사실이에요. 이었고 이 교수의 강압적인 원고 청탁에 못 이겨 내가 생전 처음으로 까치 사냥이란 아동극 한 편을 쓰게 되었고 그 작품이 아동문학 평론지에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세상 일이란 게 참 묘하기도 하더군요. 1980년대 초기에 나는 EBS, 즉 교육방송 라디오의 어린이 극장이란 30분짜리 드라마도 10여 편 이상이나 집필하게 되었는데 아동문학 평론지에 실린 나의 동극 까치 사냥을 읽어본 EBS PD의 끈질긴 섭외를 차마 거절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만나보니 그 PD도 교육대학 출신이더군요. 그 PD는 김영무 당신 같은 작가가 아동극을 쓰지 않았다면 나 같은 사람은 누구로부터 원고를 뽑을 수 있겠느냐 하는 말까지 하더군요. 아, 그래서 아동극을 쓰시게 되셨다고요? 뭐 특별한 얘기도 아니잖아요, 작가님. 그렇게 들리죠. 그런데 내가 왜 아동극 집필을 무슨 특별한 케이스처럼 말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글쎄요. 현수연 씨가 내 말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말해서요. 아동극을 집필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작업이어서 그야말로 피를 말렸던 기억만 생생해요. 나는 아동극 하면 당장 두렵기만 하답니다. 왜냐하면 아동문학 작품을 쓰기 위해서는 내가 우선 동심의 세계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더란 말씀이에요. 어른인 내가 벼랑간의 동심의 세계로 되돌아가 펜을 잡기까지의 워밍업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단 말씀이에요. 그런 까닭에 1980년대 이후에 나는 단 한 편의 아동극도 더 쓰질 못했다니까요. 작가님, 문학의 정수는 시고 시의 정수는 동시라는 말을 저도 어디선간 들은 것 같기는 해요. 하긴 뭐 당사자가 아니고선 그런 고통을 체험해 볼 수조차 없을 테지만요. 그런데 아동극 선집은 또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아, 참 그 얘기를 해야겠죠. 1986년이었습니다. 집안 청소를 하다가 나는 연전에 EBS 라디오에서 방송되었던 아동극 라디오 드라마 원고들을 발견했고
한동안 고민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이 원고들을 어떡하지? 보관해? 보관하면 뭐래? 버려? 가만히 있자. 막상 버리자니 좀 아깝잖아 하면서요. 그러다 결국 나는 버릴 원고는 버리고 살릴 원고는 살리되, 살릴 원고도 이왕이면 무대극본으로 각색해서 소박한 아동극본 선집을 만들어 보자는 결심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하여 1986년 6월에 예니 출판사에서 발행된 나의 아동극 선집 보물찾기에는 총 7편의 아동극본이 실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 아동극본집에 수록된 산새는 산에 살고, 나팔꽃 일기, 수평선 저 너머, 보물찾기 등과 같은 4편은 EBS 방송 원고를 희곡으로 각색한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휴전선 비둘기란 작품은 종로 5가에 있던 CBS, 즉 기독교 방송사의 라디오 드라마 CBS 무대를 각색한 작품이었고, 그에 더해서 앞서 말한 아동문학 평론지에 실렸던 까치 사냥인 한 편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꽁트극본 금붕어 꽃이 빛난다 하는 원고는 구색을 맞추느라 책을 발간하던 그 당시에 서둘러 쓰게 된 작품이고, 역시 작가님은 이리저리 정신없이 뛰어다니시면서 글 쓰신 분 같아요. 어쨌거나 그 동극 원고 뭉치를 들고 나는 이재철 교수를 찾아가 머리글을 좀 써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수는 눈이 희둥그레져서 아주 기쁜 마음을 숨기지 못한 채 나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정말 극찬에 가까운 글이라 차마 내가 읽기엔 쑥스러우니 현수인 씨가 이 교수의 머리글 일부를 좀 읽어봐줘요. 네. 김영무가 동국집을 낸다기에 나에 대한 조그마한 보답인 줄 알았는데 내용을 본즉 그게 아니었다. 이것은 그야말로 한국 아동극계의 새로운 바람이었다. 그의 이번 이 작품들은 그 작품 세계의 3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었다. 첫째, 그가 어린이 생활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점이다. 어린이들의 생태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교육성과 예술성을 아주 잘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둘째, 이때까지 한국의 동극은 읽기를 위주로 한 레제 드라마의 한계를 크게 벗어나지를 못했다. 희곡의 생명은 연극으로 무대에 올림으로써 나타나는데 우리 동극보는 오랫동안 무대를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시정되어 왔었다. 그런 의미에서 김영무의 동극은 무대를 진정으로 알고 연출 효과까지 제대로 계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동극의 미래를 밝게 해주는 하나의 청신호가 아닐 수 없었다. 셋째, 문학적 행위는 끊임없는 문제에 대한 도전이다. 작가들이 너무나 평범한 소재와 안이한 수법으로 현실에 안주한다면 그것은 작가 생명의 연장은 될지 모르나 획기적 자기 발전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극작가 김영무는 이런 점에서 참으로 모험적인 실험 정신의 소유자로 보인다. 정말 극찬인데요, 작가님? 자화자찬이라 해도 이제 어쩔 수가 없겠는데, 그 동극집의 말미에는 김영무의 아동극 세계라는 작품 해설도 실렸습니다. 그 해설을 써준 한국연극교육연구소 이영준 소장 또한 나의 작품에 대한 최상의 호평을 해주었습니다. 작가 김영무가 이번에 발표한 7편의 아동극 극본은 그 어느 하나 버릴 수 없는 주옥 같은 작품들입니다. 작가의 경력이나 작가의 후기에서 밝힌 바와 같이 김영무는 성인극 희곡으로 등단한 작가입니다. 그런데도 작가는 어린이를 그 어느 작가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연극 교육이란 측면에서도 이 작품집은 매우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작품 한 편마다 곱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멋지게 구사하였고 어린이들의 꿈을 실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이 연극을 하는 것은 아름다운 말과 올바른 행동을 기르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교육, 표현 교육이 그러하지만 연극이야말로 가장 행동적이고 감성적인 교육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고요. 그 동국집이 출판된 이후에는 또 어떤 일이 생겼어요? 동국집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작가님이 돈을 벌었다는 말씀은 못 하실 것 같은데. 우리 한국에서 세속적 계산을 하려 들면 희곡은 쓸 수가 없습니다. 돈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렇다 치고 그 책이 발간될 당시에는 KBS 텔레비전이 방송하는 어린이 프로그램에 책나라 탐험이란 코너가 있었습니다. 아동교육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좋은 책 추천위원회가 선정해 주는 책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드라마로 각색하여 방송하는 1시간짜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보물찾기가 그 프로그램에 선정됐군요. 네, 정말 모처럼 아동극본인 보물찾기가 선정되었더군요. 7편의 수록 작품 중에서 보물찾기라는 작품이 채택되어 탤런트 이대로, 안옥희, 이민우 등과 같은 쟁쟁한 연기자들이 출연한 드라마로 제작, 방송되었답니다. 보물찾기라는 그 작품은 교실에서 잃어버린 시계에 얽힌 동심의 갈등을 묘사해 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에는 젊은 연극인 두 사람이 어렵게 나를 찾아와 작품료랍시고 그 당시의 돈으로 20만 원을 내놓으면서 나팔꽃 일기와 수평선 전업을 한 작품을 공연하고 싶다는 말을 하더군요. 물론 나는 기꺼이 승낙해 주었습니다. 돈도 받았고요. 그리고 먼 훗날 알게 되었는데 경주시의 연극인 이혜자가 휴전선 빌기라는 작품을 음악극 스타일로 만들어 경주에서 아주 히트를 친 적이 있었단 말도 본인에게 직접 들을 수가 있었고요. 서울의 저기 강서구리극단에서는 2007년경에 7년인지 8년인지 확실치는 않습니다만은 정영신 연출로 수평선 전어미가 공연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나도 관객의 한 사람이 되어 박수를 쳐주기도 했고요. 정말 놀라워요, 작가님. 정작 놀라운 일화는 지금부터 시작될 텐데요.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사제지간이 되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아주 공인된 사실인데 이재철 교수는 허허벌판에 버려진 과처럼 이론적 체계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고 학문적 접근을 시도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우리 한국의 아동문학을 이론적으로 총정리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 교수의 저서인 아동문학 개론, 한국 현대 아동문학사, 세계 아동문학 사전 등은 가히 해당 분야의 결정파로 인정받기에 충분했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교수는 아동문학 관련 자료의 국내 최대 소장자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무슨 일로 내가 또 이 교수를 만나게 되었는지 지금은 분명한 기억을 할 수가 없는데 하여간 무슨 일로 내가 이 교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교수는 나에게 또 어김없는 체거를 하려 들었습니다. 김영무 자넨 왜 아동극을 더 이상 쓰지 않아? 하고요. 그래서 내가 현역 중견 극작가의 입장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된 극작가들이 아동극을 쓰고픈 의욕이 생길 만한 여건이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구체적 내용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당장 아동극을 제대로 공연할 만한 전문극장 하나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럴듯한 아동극을 공연하기 위해서는 무한한 상상력과 환상적인 장면들을 멋있게 펼칠 수 있는 무대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공간이 과연 어디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심각하게 짝이 없는 그런 공적 담화를 나눈 이후 어느 날 이 교수가 나를 당신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교수는 고려대학 부근인 종암동에 살았고 나는 거기서 무척 가까운 미아 상거리 부근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별다른 무리 없이 자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 교수는 술상 앞에서 아주 호기롭게
당신이 진행하고 있는 일의 내용을 자세히 나한테 일러주었습니다. 이 교수는 당신 필생의 꿈이 아동문학관을 건립하는 것이었고 수년 동안 백방으로 뛰어다닌 결과 아동문학관 건립이란 안건이 교육부 예산 편성으로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관련 서류까지 나에게 보여주기도 했는데 앞뒤 생략하고 뭉뚱그려 말하자면 아동문학관 건립에 200억 원 가량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이 교수는 나에게 내가 아동극 전문극장 하나를 만들어 줄 테니 김명문 내가 잘 한번 운영해 보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동문학관을 건립하게 되면 그 지하에다 아동극 전용 극장을 하나 만들어 넣겠다는 계획까지 세웠다는 거예요. 그 순간 나는 꿈을 꾸는 듯한 느낌에 빠져들기도 했지만 일단 기분이 고양되어서 네 선생님 하는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요, 작가님? 그랬는데 국회에 상정된 그 안건은 역시 부결이 되고 말았더군요. 말로선 국가의 미래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국가의 미래가 우리 어린이들이 짊어지게 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무식한 놈들이 바로 국회의원이라면서 이 교수가 아주 분통을 터뜨리기도 하더군요. 200억 원과 관련된 꿈은 그냥 날아가 버린 셈이 되었죠. 그렇게 되자 이 교수는 당장 그동안에 수집해둔 아동문학 관련 자료들의 보관 문제로 또다시 골치를 뜯기며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방대하기 짝이 없는 그 자료들로 인해 아동문학과 건립을 구상하게 되었던 거니까요. 나는 안타까운 눈으로 이 교수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로서는 200억 원은 고사하고 200만 원도 도와줄 수가 없는 형편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교수는 또다시 기분 좋은 목소리로 나에게 당장 당신 집으로 좀 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날도 우리는 술상아 빼앗게 되었는데 속된 말로 이 교수의 기분이 아주 째질 정도로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졌지만 솟아날 구멍을 발견한 격이 되었더군요. 또 무슨 일로요? 이 교수가 실로 오랜만에 친구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친구는 일본에 살고 있는 아주 옛날에 경북중학교 동창이었대요. 모처럼 귀국한 그 친구는 일본 빠찡코의 대부로 불릴 만큼 큰 돈을 만지는 부자였고요. 일본에서 건너온 그 친구가 이 교수의 우울한 얼굴을 보게 되어 그 원인을 묻게 되었나 봐요. 물론 이 교수는 골치 아픈 아동문학관 건립에 관한 자초지종을 구차하게 일러주었겠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일본 친구가 단칼에 알았다. 내가 그까짓 200억 원을 줄 테니 주쭈 또래 내 이름 석자나 새겨다오 하는 말을 했더랍니다. 그래서요, 작가님. 그때 일이 잘 되었더라면 지금쯤은 내가 아동극 전문극장의 극장작이 되어 있었겠죠. 그럼 일본의 빠찡코 대부라는 그분이 허풍선이었단 말씀이세요? 그럴 리는 없고요. 그런데요, 작가님. 일본에 그 친구가 도일한 후에 그만 불행하게도 내일열로 쓰러지게 되었나 봐요. 소식을 들은 이 교수가 불이 나게 일본으로 건너가 그 친구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현수연 씨는 야쿠자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야쿠자는 일본의 조직적인 폭력 집단 아니에요? 그래요. 야쿠자들의 철벽에 가로막혀 이 교수는 끝내 그 친구의 얼굴도 한번 못 보고 귀국을 하게 되었나 봐요. 일본의 그 친구는 유명을 달리하게 되었고요. 얘기를 다 듣다 보니까 안쓰럽기만 해요, 작가님. 그래요. 우리들 인간사가 어쩌면 한평생 보물 찾기만 하다가 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사람에 따라 추구하는 보물이 각기 다르기도 하겠지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은 엄마 앞에서 짝짝꿍 또는 운 밑에 귀뚜라미 우는 달밤의 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